사실 그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학원 개원해서 설명회는 따로 안 했는데 학원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올해 설명회 오시는 어머님들의 명수가 많으세요. 보통은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오시는데 올해는 좀 신청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이유가 아마도 수능 때문이겠죠. 관심이 다들 많으실 걸로 압니다. 1등급 컷 원점수 기준으로 몇 점인지 아시는 분? 이번에. 네, 맞습니다. 84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딱 그날 12시 반쯤에 문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통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1교시 때 먼저 보는데 올해는 수능 시험을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12시 반에 이제 다운을 받아서 빨리 풀었습니다. 빨리 풀고 나서 이제 애들 3시부터 모의 수능을 봐야 되니까 아마 이 자리 온 애들도 부모님들, 자녀분들도 꽤 많이 이제 모의 수능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평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데 설마 뭐 80몇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고 한 90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뭐 많이 어려우면 89점. 왜냐하면 보통 한 92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생각을 했는데 입시 기간 자료를 보니까 86에서 87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진학사, 메가스터디 뭐 다, 이투스 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딱 까놓고 보니까 84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시에 비해서 거의 10점 가까이 떨어진 그런 점수였습니다. 보통 이게 90 한 2점 정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이니까 대부분 아시지만 그 15문제, 15문제, 1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15문제가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해서 5, 5, 5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 화법하고 작문의 정답률이 90% 밑으로 내려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거의 이 부분 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맞는다 치고, 그 다음에 문법 5문제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 맞는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이 총 6개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1, 2등급 애들은 잘 안 틀립니다. 1등급 애들은 문학은 다 맞고요. 2등급 애들은 한 문제 정도 틀립니다. 그래서 다 맞는다 치고 여기 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비문학인데 이거는 어차피 다 맞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하나에서 2개 정도 틀린다 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가 이제 92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나 틀리거나 여기서 한 2개 틀리면 92점 정도에서 1등급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다 맞고 한두 개 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2등급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 정도 틀리고 여기서 2-3개 틀리고 혹은 3-4개 틀리고 이렇게 되면 2등급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애들이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84점이 되면 16점이 까진 거잖아요. 그러면 7문제에서 정도를 애들이 6, 7문제 이상을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1등급 애들이 6, 7문제를 틀려도 문법 한두 개 틀리고 한두 개 틀리고 두세 개 틀리고 이렇게 해도 1등급이 나오는 이제 시험이 돼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오셨을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그럼 수능을 좀 잘 볼지, 그리고 사실은 내신이 아직 좀 남았죠. 내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시험 4번, 시험 4번, 시험 2번인데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내신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보통은 동일하게 1대1 대1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4번 본 거하고 여기에 2번 본 게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한 번 보는 게 여기 시험 2번 본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도 잘 받아야 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수시 잘 봐서 그냥 수시로 가고 학원은 조금 빨리 그만두더라도 한 8, 9월에 결정 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년 때 어떻게 배울지 전체 커리큘럼 말씀드리고요. 교재 안내해드리고 방학 때 이번에 어떻게 할지 안내해드리고,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성공한 애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몇 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리고, 생활관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원 전체 커리큘럼이고요. 여기는 스텝 0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0부터 1, 2, 3, 4, 5, 6, 7, 8, 6, 7, 8, 9, 10 스텝 10까지가 우리 애들 배우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애들은 여기에 스텝 6 배우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 스텝 7로 들어가는 게 본격적인 3학년 과정이고요. 그 4학년 과정만 보여드리지 않고 1, 2학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새로 시작을 한 애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새로 시작을 한 애들은 이거 이현 수능 문학 완성 요거가 만약에 빠져 있는 애들은 이번 방학 때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들어야 얘를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은 제가 18년 동안 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수업이 스텝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좀 소홀하게 들었거나 제대로 안 듣거나 이래버리면 문학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요. 문학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머님들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 빠진 애들이 있으면 방학 때 좀 들을 수 있게 이따가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요거는 요 새로 생긴 컬이기 때문에 요 스텝 5-1이 요쪽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 배웠다 치고 여기 주제별 비문학까지 다 배웠다 치고 자 내려가면 이제 3학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스텝 7부터 진행이 됩니다. 먼저 그 비문학부터 시작해요. 1월, 2월, 3월 동안 비문학 60제라고 해서 비문학을 팝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커리큘럼이냐면 1학년 때 비문학 20제라는 걸 애들이 했거든요. 2학년 때 이게 비문학 40제라는 걸로 넘어왔었거든요. 이제 비문학 60제라는 걸로 이제 완성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비문학 실력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난이도는 고3 플러스 리트 디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대학원 입학 시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평가원에서 출제해요. 출제 교수님들이 비슷합니다. 이제 수능 출제 교수님들이 리트 디트 시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리트 디트 시험을 3학년 애들한테 5년 전부터 가르쳤는데 3년 전부터 적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수능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어려워지는 게 어디서 나오냐? 리트 디트하고 유사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 여기 이현 비문학 60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이현 수능 문학 완성을 여기서 지금 배웠거든요. 요 배운 거를 여기서 여기가 이제 주교재고 여기가 서브 교재인데 서브 교재 7-2에서 기출 비문학을 7년 거를 고3 고난도 기출 비문학을 요 앞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서 여기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현 비문학 60제에서 배운 원리를 이렇게 내려와서 주제별 비문학에서 연습하는 단계고요. 이 주제별 비문학은 배경 지식입니다. 독해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해법이에요. 독해법이고 문제풀이법인 스킬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배경 지식을 어려운 배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파트입니다. 3, 4, 5, 6월 동안 10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현 수능 특강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수능 특강이 연계되기 전에는 계속 고난도 비문학을 했었는데 수능 특강이 지금 70% 연계되기 때문에 특강과 완성을 3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길게 하죠. 무려 6개월 동안 중간중간에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8월에 이현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는 그 심리적 오류라는 뜻인데요. 심리적 원인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 심리적 오류 유형을 모아놓은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스텝 10은 이현 파이널 출제 예상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각각 교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 때 볼 60제는 2학년 때 모습이랑 목차는 똑같아요. 그러나 양은 훨씬 늘어났죠.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개괄적 사실의 확인, 주제 찾기, 추론과 비판 이런 식으로 비문학의 전체 문제 유형을 6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6가지 연습을 이미 학생들이 익숙합니다. 학원에 지금 1년 이상 다닌 애들은 이 문제는 무슨 유형 문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교재입니다. 첫 번째 장을 보면 이렇게 유형의 정석이 나와 있어요.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다. 그 다음 이 실제로 불일치 선택지 유형은 1-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게 되려면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세히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 하나를 발췌하면 정답률이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만 푸는 건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그 등급의 분포가 3등급 이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실은 10문제가 있다고 할 때 애들이 보통 8문제 정도는 맞고 마지막에 2문제를 틀리거든요. 이 2개에 해당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만 모아놨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달려있죠. 원래는 몇 문제냐면 4문제 또는 5문제 또는 6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에는 지문이 3개가 나오는데 4문제짜리, 5문제짜리, 6문제짜리 합쳐서 15문제짜리. 우리 아이들의 대학 가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 비문학 요 3개 지문에 딱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개 합쳐서 15문제인데 우리는 한 지문에 하나만 풀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푼 문제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단원에 60문제를 푸는 겁니다. 애들한테 30문제 숙제를 내주면 많다 그럴까요? 적다 그럴까요?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한 회를 풀면 지문이 몇 개 있나요? 3개 있어요. 30문제를 내주면 모의고사 10회분의 숙제예요. 근데 한 매주에 이 30문제씩 숙제가 나갑니다. 학원에서 한 5문제 풀고요. 집에 가서 25문제 풀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3시간 중에 1시간을 뭘 쓰냐면 집에서 푼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고 애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형태가 이래요. 몇 번이 답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2번이요? 그러겠죠. 2번이 답인 이유를 설명해봐. 그럼 나머지 애들은 듣고 있습니다. 애들 풀어온 답을 쭉 미리 다 써요. 저기다가. 그러고 나서 애가 얘기를 하면 뒤에 학생은 3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친구는 뭘 해야 되냐면 2번이 왜 아닌지를 먼저 얘기하고 3번이 답이란 이유를 그렇게 한 대표적으로 5명 정도를 발표를 합니다. 매 문제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친구는 어떤 사고방식을 어떻게 잘못했고 뒤에 친구는 뭘 잘못 봤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고 풀어야지 여기를 보고 얘가 답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 51번 문제가 되면 총 한 단원에 60문제인데요. 51번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2014년 리츠 언어 2의 23번 이렇게 들어가요. 지문 길이가 아까보다 여기가 좀 더 길어졌잖아요. 이게 현재 나오는 우리 수능 보는 애들의 지문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6문제짜리는 여기까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트 문제를 제가 5년 전부터 넣었는데 그 전에 수능 문제는 다 여기까지 끊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실제로 지금 수능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반은 안 해요. 저희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배치고사를 볼 겁니다. 아마 반의 인원들이 좀 많아서 부모님들이 약간 애들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그 중에서 반을 이번에 당연히 분반을 합니다. 애들이 많아져서. 근데 그 중에서 심화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그 반은 한 10명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그 반 애들만 풉니다. 나머지 애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이제 이 부분이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하는 교육청 고난도 문학 7개년.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제를 모아놨습니다. 평가원 것도 보고요. 이렇게 해서 3월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4월 달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이제 수능 특강이 들어가죠.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책이 그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매년 달라요. 근데 어떤 때는 한 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문학, 독서, 그리고 화작문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그 3권이 분량이 3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9권을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목차가 이게 수능 특강 목차를 그대로 순서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문학 1권 돼 있는데 이건 2권 여기 현대시 고전 3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전체가 수능 특강을 그대로 워드 작업을 쳐놓은 거예요. 저희가 알바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채찍질을 이렇게 해가면서 워드로 다 쳐놓은 겁니다. 수능 특강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뒷장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풀었지만 기억이 안 나죠. 이 부분은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분량의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더 많은 유사한 문제들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내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는 그 내신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하는 교재인데 왜냐하면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수능 특강에서 나와요.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예요.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만 시험 보고요.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 플러스 독서와 문법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고전책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이 출간이 되는 시점이 3월 초 혹은 뭐 좀 빠르면 2월 말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시험은 언제냐면 5월 초에 애들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달립니다, 저희가. 이 수능 특강이 나오자마자 최대한 많은 진도를 쫙 빼요. 왜냐면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2개월 동안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보고 그걸 보면서 이제 내신형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내신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계 이렇게 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그냥 모의고사형으로 변형을 시켜놓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한 5권 정도 이런 즉 수특 1권부터 5권 정도까지를 보게 됩니다. 연계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학을 먼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 현대시든 고전시든 시 나눠볼게요. 현대시, 고전시, 그 다음에 현대산문, 고전산문 합쳐서 산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현대시는 그냥 똑같이 나와요. 여기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 추억에서라는 박재삼의 작품이 나왔으면 수능에 이게 연계가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전시는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시조예요. 그래서 그 이황의 도산12곡이 나오면 수능 특강에는 도산12곡의 12개 중에서 한 5개만 나옵니다. 홀수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짝수 같은 것들이 연계돼서 수능에 나옵니다. 안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산12곡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능에는 얘도 나오지만 이 사이에 안 배웠던 것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체계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부해 놓으면 이제 수능에 좀 연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설은 어떻게 나오냐면 홍계월전이 이만큼 수능 특강에 나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끝부분부터 수능 특강에 안 나온 뒷부분 혹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부터 수능 특강 살짝 걸쳐가지고 이래 이제 연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고전 소설이 워낙 길잖아요. 이 부분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데 저 뒤에 부분이 나왔는데 연계라고 해서 여기 문제가 4개 달려 있었는데 연계 4문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사기죠, 사기. 왜 사기냐면 여기 등장인물하고요, 여기 등장인물하고 겹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인물이 다른 소설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연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적중을 시켜야 되니까 최대한 많은 부분을 걸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책이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서편제가 그 영화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시나리오인데 원래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걸 아시죠? 그래서 이청준의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러면 연계됐다고 하면서 이거 안 나오고 이청준의 소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오발탄이라는 게 소설이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희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다 담아요. 저희가 그 희곡을 넣더라도 소설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담습니다. 얘는 이제 서편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저희 교재에 담았냐면 기본 내용 정리라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걸 전부 다 OX 문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갖다가 정밀하게 체크하는 거죠. 문제에서 안 다룬 것도 OX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이걸 또 이제 그 객관식 문제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객관식 문제가 끝나고 나면 작품 제재 완전 분석이라 해서 나올 만한 얘기들을 전부 다 25개를 아니 18개구나 18개를 쭉 다 써놨어요. 전부 다 맞는 선택지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원의 핵심은 컨텐츠예요.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여러 명 써가지고 계속 돌려요. 이걸 다 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의 자부심은 강의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컨텐츠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여러 권 집필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컨텐츠를 갖다 씁니다. 다운받고 모임에서 받아서 갖다 쓰는데 저희는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내신에 굉장히 많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적중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번 수능입니다. 수능 기출에 이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저도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기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쓰게 된 배경이 나와요. 자기 고향을 떠올리면서 썼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 밑에 정답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공간각적 이미지를 썼다는 게 틀렸어요. 공간각적 이미지 안 썼거든요. 이제 저희 수특 교재에 그냥 이런 문제가 이제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고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시지만 공간각적 심성을 사용하여 이게 틀린 선택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순위 그냥 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적중을 못 시키죠. 그러나 이런 예를 찾으면 수능 나온 문학 15문제 중에 한 7, 8문제는 그냥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적중을 못 시키면 바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특이 교재가 구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설의 요 천변풍경이라는 박태원의 소설이 이번 수능에 나온 내용인데 그 이발소 소년이라는 거에 네모가 쳐져 있어요. 근데 요게 수특에 안 나온 저기 딴 부분입니다. 수특에는 천변풍경이 여기 나왔는데 저기 딴 부분이 지금 수능에 출제가 된 거예요. 이발소 소년에 관한 언급이 그러면 이현국어 교재에 있었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발소 소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 나온 부분이지만 뒷부분도 저희가 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도움이 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비문학 수업을 할 때 스킬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문 길이가 길어봐야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스킬로 극복이 가능해요.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했지 처음에 옆 피라미드에 삼각형 꼭지점이 있는 게 화제니까 이 화제 가지고 그 다음 문장에 구조를 2개를 딱 찾은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주제 방향성 설정하면 그래 큰 방향성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킬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길이가 짧으면 여기 길면 여기가 됐잖아요. 애들이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다가 지쳐버리고 전혀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신문 기사 보면서 좀 그랬는데요. 국어 선생도 못 푸는 31번 문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선생님들 중에 못 푸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있잖아요. 국어 선생은 무슨 과 출신이죠?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과학 싫어합니다. 문과충이에요. 굉장히 기술 같은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이 좀 있지만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좀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들도 못 푸는 문제가 맞는데 왜 못 푸냐면 읽다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은 3년 전부터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스킬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경지식 강의를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서브 교재, 그 교재가 일단 배경지식 첫 번째 교재고요. 두 번째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인문지문, 동양철학, 인간의 본성, 조선성리학, 역사학, 심리학, 그 다음에 기술지문 이렇게 했는데 기술지문에는 기술의 발달 과정이나 기계적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30개 지문씩 넣어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배경 지식을.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거, 애들 어차피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읽는 것 자체가 배경 지식의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보시면 뭐 철학적인 내용, 인간의 본성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를 가진 기술 지문들 다 나와 있고 기술 지문에는 문제 해결 구조가 제일 많아서 그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월이죠? 3, 4, 6, 7월이 되면 수능 완성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에 비해서 분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편집은 좀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 저희 학원에 좀 특이한 커리큘럼이 이 7월에 있는 휴리스틱이라 해서 심리적 오류 잡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문이 없죠. 문제만 넘어갔다. 문제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개발한 교재인데 그 인지심리학으로 노벨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어떨 때 심리적 오류에 빠진지를 분석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언어 영역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는 오류 유형을 8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식과 선입견의 오류. 그래서 여기 문제가 그 오류를 가진 문제만 한 2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은 어디 있냐면 따로 지문책이 있고 지문을 펴놓고 이 문제를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당신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애들이 완성 단계니까 오류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되면 이제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어려운 단어의 함정, 부지와 현학 속 휴리스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달 9월하고 10월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제 벌써 상상해 보시면 9월, 10월이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애들 7월이 방학이잖아요. 7월 말에 방학해서 8월 이 기간에 공부 거의 못합니다. 고3 이미 지내보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공부 거의 못해요. 원서 쓰고 정신없습니다. 자소서라도 쓰게 되면 큰일인데 자소서가 6개를 지원하는데 과가 다 다른 애도 있어요. 다시 다 다르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든 시기입니다. 공부 많이 못해요. 이제 요 기간에 이제 지나서 마지막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능 특강과 완성에 나온 중요한 개념들을, 이거는 사이즈가 그냥 책 사이즈가 아니고 큰 사이즈입니다. B4 사이즈로 쭉 나가는 프린트고요. 이거는 시점 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시점 중에서 1인칭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고, 관찰자 시점에서 주로 나왔던 건 뭐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왔던 건 뭐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합니다. 쭉 빠르게 가요. 굉장히 빠르게 가서 이때는 그전 수업을 안 들었던 애는 따라오기가 좀 힘듭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좀 들어야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술상의 특징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고 이상의 날개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십지선다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이상의 날개에 출제됐던 서술상 특징 선택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10개.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이 중에서 4개를 애들이 4개인지 5개인지 모르지만 골라야 돼요. 그 다음 또 요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애들은 찾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어딘지 이거랑 연결해서 밑줄 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이 뭐냐? 수특과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을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만 파이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공부해요. 이 표를 하나 줍니다. 이건 A4짜리 표인데 이걸 애들이 시 공부할 때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수능에 나왔던 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프린트를 줘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뭘 해와야 되냐면, 이거는 마지막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요 시를 보고 요거를 옆에 놓고 운율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5개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 시에 해당되는 거를 옆에다 다 적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아주 촘촘한 그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프린트하고 함께 나가는 것은 하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풀면 애들 와서 3시간 있는데 그냥 좀 끝이니까 하프 모의고사를 22문제 또는 23문제를 해서 50점 만점으로 해서 매 시간 봐요. 2달 동안. 그래서 익숙해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번 그 졸업한 애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신 대비, 수능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냐? 326입니다. 올해 애들이 1학기 때 봤던 문제입니다. 이거 예술 지문이고요. 예술 지문 중에 제일 어려웠던 톤네츠. 혹시 어머님들 중에서 음악 전공하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피아노를 조금 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화음을 가지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감삼화음이고 이렇게 하면 증삼화음이고 막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톤네츠라는 게 있나 봐요. 그걸 갖다 위에서 쭉 설명을 해요. 이게 수특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걸 이제 내신에서 그 수특에서 비문학 1, 3, 5, 6, 7, 8, 9 들어간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2주 동안 3학년 내신 대비는 2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공통 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학교별로 찍는 건 2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애들 대비를 해줬었냐면 365 3학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군요.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범위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는 걸 제가 다 문제를 뽑아서, 이게 문학이 아니고 비문학이 절반이에요. 이 중에 이제 톤네츠 지문을 제가 줬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실력 따지기라고 해서 쭉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가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요걸 갖다가 다 지워놓고 애들 보고 그리는 걸 시켰어요. 한 명씩 나와서 다 그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리는 연습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연결된 문제들, 요것도 톤네츠와 관련된 그림, 요런 그림 전부 다 연습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맞았죠. 그래서 요 문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애들이 맞았던 그런 문제고요. 내신 대비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학년의 내신 대비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교재 거의 유사한 거 보이십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위에 톤 똑같고요. 밑에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장이라고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원 플러스 톤에서 거의 유사하게 변형시켜서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둘 다 3위권 문제였고요. 물론 다른 학교도 있는데 제가 3학년 애들은 시험지를 안 갖다 줘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필요 없을 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족보닷컴 이런 데도 시험지 한 장도 없습니다. 3학년은. 왜냐하면 끝난 거니까. 다 찢어버리고 있어요. 끝나면. 그래서 이 동화고 3위권 것도 어렵게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방학 스케줄은 지금 아이들은 여기입니다. 빨간색입니다. 현재 반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4개 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반 심화반이 더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요 심화반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조금 나눠서 인원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방학 때 부족하죠. 그래서 전원 다 클리닉을 나와야 됩니다. 클리닉은 수, 목, 금에 여기 박스 2시부터 10시 사이에 여기에 전원이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숙사거나 멀리 있거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클리닉을 못 나오는 친구들은 어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할 겁니다. 해서 못 나오는 이유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 클리닉을 나와야 됩니다. 클리닉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어요. 한 회씩 풀고 나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30분 정도 혹은 20분 정도 질문을 받습니다. 클리닉의 장점은 뭐 당연히 이제 시간 부족한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고요. 매주 하나씩 모의고사를 푸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학습 습관에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시간 배분과 관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버리는 능력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본인이 못 풀 문제를 탁탁 버리고 한두 문제 어차피 틀릴 거니까 버리고 나머지를 하는 능력, 그런 게 좀 키워집니다. 이제 모의고사만 가지고 문제 풀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모의고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표로 다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수요일 같은 거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여기에 이제 하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클리닉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학원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은 문제를 풀고 나서 2문제만 질문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선생님한테. 근데 B라는 학생은 소설 한 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도 한 3-4문제 틀려서 15분 정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요. 3학년 처음 들어가지고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진짜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학생한테 무한대의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고민 끝에 여기 클리닉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많은 문제들을 촬영을 해서 이제 미리 다 해놓고 요 학생들은 그냥 질문하고 가면 되고 요 학생은 저 동영상을 먼저 보고 혹은 좀 현장감 있게 강의 듣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직접 참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문제 풀어와서 이게 앉아서 선생님 설명하는 거 쭉 그냥 들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규 수업이나 노란색 특강 잡힌 시간에도 나와서 공부해도 클리닉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은 무조건 나오는 걸로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강이 분명히 본인이 부족하고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채워야 되는 부분을 학원에서 미리 좀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총 8개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 초록색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특강입니다. 이미 이제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한 여기서 2-3개 이상은 들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3학년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는 요 별로 따져서 3개보다 많은 별들이 도움이 됩니다. 1-2개짜리는 도움이 안 되고요. 수능 문법은 동아고 애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동아고 애들은 이미 저하고 계속 한 몇 개월째 계속 문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구리여고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구리여고는 3학년 때 문법을 합니다. 그러면 방학 때 이걸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미 들은 학생은 조금 더 심화된 어려운 문법 심화 들을 수 있고요. 수능 문학의 정석은 이번에 안 깔립니다. 온라인으로밖에 못 듣고요. 요거는 2학년 과정에 문학 정석이 빠진 학생이 들으면 좋습니다. 요 수업이 그 문학을 아까 다 맞게 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잘하는 학생인데 문학이 안 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따가 성공 사례에서 보여드릴 텐데, 결국은 2학년 때 했던 이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문학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2학년을 빠진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 고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고전 산문 연습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요거 40편 정도 3분만 집중해서 보고 나면 그 고전 소설 해석 못하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고전 운문 연습 뭐 이것도 도움이 될 테고요. 요거는 사실은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위한 수업입니다. 비문학 김지문 연습이라 그래서 어려운 비문학을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개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5개. 근데 우리 3학년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요거 문법 기초, 문법 심화, 비문학 김지문 고전 산문 연습 요것만 이제 개설이 실강으로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태블릿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안 되고요. 학원에 나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구성해요. 여기 수요일 날 클리닉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서 1개 정도를 보통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정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3학년 애들이 시간이 없는데 국어학원을 3번이나 나오는 건 조금 오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은 여기랑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여기 클리닉이랑 요거랑 연결하고 혹은 클리닉을 선생님 저는 애들이 꼭 이래요. 저 믿으시죠? 이래요.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풀어올 테니까 일요일날 질문만 하면 안 되는 그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간이 없지만 잠깐 질문 받아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서 제가 볼 때는 2번 정도 나오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학원에. 그 스케줄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다 면담을 할 겁니다. 1대1로. 그리고 밖에 부원장 선생님이 스케줄 매니저세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그 스케줄을 제출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오게 해 주시면 되고요. 뭐 특강은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듣고 이미 많이 들은 학생은 그냥 클리닉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정규 수업도 아주 그 양이 적지 않아요. 방학 스케줄은 정규는 8번 있습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1월 첫 주부터 2월 말까지 특강은 6회로 진행이 되고 설날 주는 빠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클리닉 말씀드렸고요. 그 방학 클리닉은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출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5월부터는 기출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기출밖에 애들이 쓸 게 없어요. 그 3년 이전의 기출은 지금 문제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그리고 지문 길이도 너무 짧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력 사설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면 유명한 모의고사 이름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1개 정도는 있으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고3 시장이 모의고사의 춘추전국 시대 모의고사가 빵 터져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아마 출제 의뢰, 저도 출제 의뢰를 2건 받았는데 지금 학원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선생님들마다 다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어요. 모의고사가 돈이 되거든요. 한 회에 2만 원씩 받고 팝니다. 굉장히 비싸요. 제일 유명한 건 김봉소 이감 모의고사. 여기 적혀 붙어 있었는데 김봉소 모의고사 제일 유명하죠.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고요. 반전 모의고사라는 것도 있고요. 뭐 등등 또 뭐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요 3개가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삭제할 건데 다 쳐놨습니다. 저작권 걸리면 큰일 나요.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의고사가 뛰어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 특강과 완성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모의고사는 매년 다르잖아요. 올해 나오는 수능 특강이 작년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오면 쫙 달려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뿌려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이걸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당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학원에 직접 교재로 쓰는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광고해요.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감 모의고사 김봉소를 쓴다. 사실 이 김봉소를 작년에 쓴 학원은 구리 지역에서 저희하고 이투스하고 2개만 공식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그걸 5월부터 10월까지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한 20분, 30분 정도의 안쪽입니다.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작년에 그 문의가 많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한 5월, 7월 막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다.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는 뭘 쓰나요? 애들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규 교재에는 수능 특강이 반영이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그
앞서 나가는 자료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학 때는 클리닉을 전원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서 다 나와 이렇게 해도 평시에 나올 수 있는 애들 퍼센트가 25%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학교로 빠지고 영수학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희망자만 합니다. 클리닉은.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성공 사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저희 학원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생산한다는 말씀을 밖에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강남에서 지금 소송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 소송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한 페이지 복사해서 썼다고 500만 원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머님들은 저희 학생들 어머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큰일 납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 5명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볼 수 있는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문과 최상위권인 학생이고요. K양입니다. 190점대 중반으로 366 출신이면 굉장히 잘하는 366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저희 학원이 개원할 때 처음 9월에 땡 하고 들어와서 입학을 했습니다. 언어 능력은 상인 편이고요. 최상은 아닙니다. 2학년 2학기 때까지 대부분의 실력이 형성됐어요. 이 말은 이때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학년이었는데 3학년 문제를 풀어도 1등급이 계속 나오는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 합해서 2번은 실수했어요. 모의고사 1번, 내신 1번은 1등급 못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국어는 항상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복이 굉장히 없는 편이었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몰아듣고 나중에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3개인가 4개를 듣고 어머님이 따로 얘기하셔가지고 그 제가 한반 또 만들어줬습니다. 3명 모아오셔서 그럼 얘네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걔네한테 따로 무슨 수업을 좀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에 열정이 있었는데 빨리 완성이 돼가지고요. 결국 수능 1등급 받았습니다. 조금 먼 얘기죠. 예. 이과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역시 이번에 의대 합격이 예상이 되고요. 190점대 중후반 3일중 출신 전교 탑권이었습니다. 입학할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학년 11월에 저희 학원에 들어왔는데 11월 모의고사가 언어를 4 받았어요. 이과 애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엄마가 국어 선생님입니다. 문학 박사예요.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박사의 아들이 언어를 4등급을 받았어. 요새 어머님들 저기 스카이캐슬 보시나요? 부들부들 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든 일을 맞춰달라라고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언어 능력이 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 이과머리니까. 아빠를 닮았습니다. 수능 3개월 전까지 계속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1등급 1등급 받다가 다음 모의고사를 보면 3.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님이 또 전화 오셔가지고 한 2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1을 맞아요. 그리고 또 3 맞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3개월째 이제 3개월을 놔두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싶대요. 제가 문학이 계속 틀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너 2학년 때 풀었던 아까 문학 완성 교재 있잖아요. 갖고 와봐 이랬는데 안 푼 부분도 좀 있고 틀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나를 믿고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그 문학 완성책을 2권을 더 샀어요. 원래 1권이 있죠. 총 3권이 된 겁니다. 2권을 더 사서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독서실 이 근처거든요. 수시로 와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일주일에 1번인데 매일 와가지고 물어보면 못하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하는 곳은 맞지만 선생으로서의 마지막 어떤 그런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100번으로든 200번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렸습니다. 내신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중간에 항상 2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요. 그러다가 큰일 났다. 기말에 열심히 해서 다 맞아가지고 역전. 이런 스타일입니다. 3년 내내 그랬어요. 수능 그 모의고사는 1에서 3 기복이 있습니다. 특강은 초반에 뭐 들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적당히 듣다가 3학년 겨울방학 때 완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파트를 냈고요. 결국은 이번에 88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나왔는데 2%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는 1차 합격을 2개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저를 맞췄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그럼 왜 성적이 안정적이 되고 1이 나왔냐? 공부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 2학년 때
국어도 재미없고 그냥 수학만 하면 이게 최상이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느라고 국어를 적당히 한 겁니다. 양이 덜 채워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쭉 하면서 양을 다 채우니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현실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좀 남의 나라 얘기였고요. 문과 중상위권 학생이고 인창 W 양입니다. 얘는 저희 학원에 7개월인가 8개월밖에 안 다녔어요. 180점대 초중반이고 그냥 중위권이죠. 인창중 출신입니다. 3학년 1월에 입학했어요. 엄청 늦었죠. 문과인데 직전 모고 4등급, 내신 3, 4등급 그냥 중위권입니다. 언어 능력은 중상 정도 됐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 없어요. 그런데 암기력하고 성실성이 탁월합니다. 사진처럼 외워요. 그러니까 외워 이러고 나와서 10분 있다 돌아오면 밑줄 어디다 쳤었는지도 다 외우고 있어요. 이제 사진처럼 외우더라고요. 성실성이 뛰어납니다.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겨울방학 동안 모든 수업을 시키는 대로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3학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애들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1학기 중간 내신에서 1등급 찍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1학기 중간 내신 하나를 잘 보면 1, 2학년 때 2개를 잘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랬는데 기말고사 때 내신 전교 1등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은 모르겠는데 국어를 1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신을 어느 정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8월에 저는 수시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휴강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뿌듯했어요. 전교 1등에서. 특강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 다 듣지 못하고 취약 부분만 들었습니다. 고전만 들었어요. 이 친구는. 고전을 못했거든요. 게다가 내신이 고전 범위였습니다. 정규 수업을 아주 성실히, 매우 성실히 들었습니다. 항상 30분 전에 왔고요. 책을 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필기, 말하는 거 다 받아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마지막에 몇 개월 동안 공부량을 충족시킨 겁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결과는 수시 지원했고요. 자, 이제 중위권입니다. 동화 중위권이었고요. L양입니다. 방금 전에 문자 왔더라고요. 어디 합격했다고. 180점대 초중반이고 동구등 출신입니다. 2학년 1학기에 입학했어요. 적당히 입학했죠. 직전 모의고사 4등급, 내신 4, 5등급, 그냥 중위권. 언어 능력 중, 암기력 부족, 성실성 중상. 제가 힘들었겠죠. 이런 학생이 제일 힘듭니다. 암기도 못하고요. 성실성이 어떻게 중상이냐면 재원 중 3분의 2는 성실하게 다니는데 3분의 1은 대충 다닙니다. 동화고의 기독교 동아리예요. 너 왜 안 와? 그러면 선생님 연극 연습이 덜 끝났어요. 고3인데 고2인데 이제 이럽니다. 비가 막 오는데 너 왜 안 와? 이러면 번개가 너무 많이 쳐서 진짜입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근데 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무서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여리여리한 친구입니다. 너무 성적이 안 오르고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씩 올라요. 등원 후 1년 동안 1등급씩 올랐습니다. 모고 3 됐고요.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 정도라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2018년 올해 초반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지각결석 굉장히 줄고 숙제 완전하게 다 해오고 공부를 해오더니 5월부터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데 동아고에서 내신 2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신 2받더라고요. 그 전까지 3, 4막 가던 애가. 그 다음에 6월 모고에서 2 찍더니 우연인가 했는데 9월도 2 받았어요. 완전 상승세라서 야 수능으로 가라 하고 있는데 수시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다녔습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은 실제 존재하는 학생이 아니고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 한 10대 명 정도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저는 제일 안 좋아요. 싫어요. X군인데요. 190점대 중반, 잘한 학생이죠. 중학교 때 이랬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2학년 때 국어학원으로 왔어요. 왜? 1학년 때는 국어가 안 어려울 것 같고 국어학원 다니는 데 별로 없고 그냥 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1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입학 테스트를 봤는데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 능력은 중상이고 상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좀 있었으니까 이 정도 받았었겠죠. 언어머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애들 어머님들 지금 듣고 있는 반에 이름 대라 그러면 10명도 바로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왔는데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당연하죠.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1, 2등급으로 쭉 올립니다. 굉장히 만족해하고 저한테도 고마워하고 이러면서 안심하고 6번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적당히 하기 시작해서 고착화돼 버려서 고3 때까지 계속 2, 3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저기가 있어요. 분명히 안에 힘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를 못하는 애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네, 결론 내겠습니다. 3개 중에서 2개 있으면 2는 나와요. 3개 중에서 2개 있으면 2는 나옵니다. 성실성은
장기적으로 볼 땐 지속성, 꾸준히 계속 할 수, 아까 L양이라고 말씀드린 동아고 중위권 학생은 다른 건 다 없었는데 지속성은 있었어요. 얘가 성적이 뭐 그냥 안 나오고 1년 정도 갔는데 안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3 올라가니까 좀 하게 되고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던가 아니면 과제 집착력이 있던가, 이것도 성실성에 포함됩니다. 과제 집착력 얘기 나오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여학생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여학생이고, 둔촌고라는 곳을 다니는, 강동구의 둔촌고, 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대를 많이 못 보내요. 한두 명은 보낼까? 이런 학교입니다. 서울대 갔습니다. 이 친구는 전교 한 3, 4위권이었어요. 1, 2위권은 아니고 3, 4위권이었는데 서울대는 갔어요, 결국. 이 친구가 고1 때, 그러니까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고1 때 제가 숙제를 하나 해줬는데, 그 중편소설 200페이지짜리 하나 읽고 천자 요약해오는 숙제였습니다. 내줬는데 애가 표정이,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일단 그 집안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아버님이 철학이 있으셔서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10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이때부터 11시로 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11시에 온 식구가 다 집에 잠이 들어요. 이 친구는 학원을 2개인가 3개인가 다녔는데 학원 숙제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숙제도 있겠죠. 수행평가도 했어야 되는데 11시에 자야 됩니다. 미쳐버리겠죠. 이 친구가 이제 특징이 계속 숙제나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처럼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짜투리 시간에 계속 뭘 해요. 막 하고 애들하고 떠들면서도 숙제를 막 하고 이제 이런 친구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한테 그 중편소설 숙제를 내주고 나서 1층 독서실에 검사를 내려갔습니다. 그 학원은 굉장히 대형 학원이라서 1층 전체가 독서실이었어요. 제가 부원장이었습니다. 독서실 검사를 하러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애들 책상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 친구 자리에 다이어리가 놓여져 있는데, 저 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수학여행 기간입니다. 다음 날부터가. 그리고 검사하는 날은 수학여행 갔다가 온 바로 그 다음 날이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그 수학여행 일정표가 딱 이렇게 있고 거기 중간에 국어 숙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숙제를 해왔습니다. 2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으려면 제가 읽어도 한 3, 4시간은 걸릴걸요. 3, 4시간 가서 읽은 거예요. 혹은 뭐 차에서 읽었을 수도 있겠죠. 천자를 써온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과제 집착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과제 집착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던가 합쳐서 오직함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은 독해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독해력은 초등 고학년 독서량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두 번째 거는. 혹은 선천적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독해를 잘하는 유전자를 물려주셨으면 또 되는데 그것도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요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가 아직 남아있네요. 독서량 관련해서 방금 앞타임에서 어떤 어머님이 이제 끝나고 질문하러 가시는데, 주로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독서 관리를 하신대요.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오시고 머리도 염색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진 찍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뭐 군주론 이런 거 읽혀도 되냐고. 근데 독서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독서는 그냥 많이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 중에 다른 과목 하나도 못하고 정말 불성실한데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은 애가 있어요.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량은 그렇게 좀 아직 저학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정의 요소입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러 오는 애들은 계속 하러 오고요. 안 하러 오는 애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옵니다.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량, 일주일에 한 번 평시에 3시간 와서 학원에서 공부하죠. 그럼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충실히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사실 상위권 애들, 국어학원 안 다니는 애들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애들은 하위권 애들까지 다 다닙니다. 중계동, 목동 이런 애들은 중위권 정도까지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경쟁 상대에 해당하는 애들은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 정도는 그냥 다 있어요. 그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게. 학습량은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던, 특강을 듣던, 추가 교재를 매산비를 풀던 본인이 따로 하는 교재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으로 100% 된다는 생각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2개의 요소는 갖춰야 되고요.
별도로 인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의대 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얘기를 하더 왜 그렇게 그 중반까지 헤맸냐 하면 너무 열정이 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전교 한 1위부터 5위권 애들이 같이 학원을 많이 다닌대요. 그리고 정보도 빠르대요. 그래서 그 강남도 좀 다녔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강남에도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러셀에서 들어보셨죠? 메가스터디 러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과도 조금 듣고요. 뭐 국어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김동욱 선생님 강의도 인강으로 좀 듣고요. 누가 권교 강의가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듣고요. 그래서 다 노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현국어 노트 무슨 노트도 따로 있어요. 그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워낙 망쳤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좀 뭐 많이 시도해 보느라 그랬어요.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생님의 이론이 머릿속에 짬뽕이 된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다 다릅니다. 수학은 정석이 있잖아요. 국어가 왜 정석이 없겠어요? 연구자들마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저는 6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비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7개로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13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게 인강은 들으면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 뭐 문법 나비 효과가 좋아 그러면 듣는 게 좋죠. 그런데 비율이 50대 50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방점이든 저쪽이 방점이든 찍혀서 그걸로 밀고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국어의 특징인 거지.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 너무 여러 개 잡다하게 듣는 것은 조금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생활관리. 그래서 요거는 시상은 원래 저희가 개원할 때부터 계속 하던 거라서 애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애들은 3학년 애들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다 받아요. 그래서 1년에 막 수십 장씩 받습니다. 근데 못 받는 애들은 또 못 받죠. 요거는 이제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벌점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건물에서 교습소 할 때는 제가 제 손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안 하고 어떤지 다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벌점제를 또 밖에 이제 부원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실 거고요. 15점이 넘어가면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를 드려서 어떤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퇴원까지는 가능하면 안 가도록 하겠지만 임의로 깎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다 주의를 주고 할 텐데 25점까지 되면은 퇴원이고요. 학생들한테 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압축해서 학생들한테도 시험 끝나고 다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석 지각, 숙제 미비, 교재 미지참, 테스트 미통과 이런 내용 드립니다. 수업 관련 협조는 데스크에서 협조하는 부분인데 그 뒷장에 나눠드린 옆으로 된 거에 보면 뒷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등록일 관련해서 뭐 약간 그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보통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 같이 뵐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